안녕하세요. 편집자 조린입니다. 알고 보면 더 놀라운 사건 사고 속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게 술 박물관에 가서 이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주치감경.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네,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 미약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가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의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거든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 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이 그나마 늦었지만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사회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런 그거를 분위기가 있긴 했죠.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건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주하면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딱 좌석에 앉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울까? 속이겠죠. 그걸 이제 뭔가 그거 씌우거나 이제 그치, 또 그러면 또 어디 기술로 인터넷에서 하는 팔 거는 거야. 쉽지 않아. 이걸 쓰면 술 냄새가 안 나서. 사실 자동차라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기계긴 해요. 인간의 속도 감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봐야 시속 뭐 10에서 20까지 뛸 수 있을까? 근데 자동차는 쉽게 이제 80, 100이 나오니까 아무리 차를 많이 몰았다고 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몸과 일체해서 느끼기는 어려워요. 저는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물론 편리를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 빼고요. 거의 자동차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공해도 있잖아요. 그런 심지어. 수많은 것들이 지금 기후 위기도 다 여기서 상당 부분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차를 다 몰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수님은 오늘부터 실천을 해서 공항까지 걸어가신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고 다시 내려서. 근데 자동차가 근데 들어와야 했던 그 초창기의 이유는 자동차가 청정한 운송기관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수단은 말이었거든요. 똥, 말똥. 말 몇 마리만 있어도 말똥 천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말이 한 100만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말똥도 문제지만 말이 이제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는데 늙어 죽는 거죠. 일단 뉴욕만 해도 도시 여기저기 죽은 말들의 시체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흔한 장난감이 말 눈 뽑아 놀고 뭐 그래서 말이야말로 도시 오염의 주범이었고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 자동차는 청정이다. 청정해로 이건 정말 청정 운송 생각도 이래. 근데 딱 100년 지나서 지금은 자동차야말로 도시의 가장 공의 주범이잖아요. 종이를 한 장 주시는데 술도 그러실 거구나. 알코올. 안에 첫 방울 보니까 네. 그 필로폰 화학식이 아주 술을 그려주세요. 먹기더만요. 술은 이게 에틸알코올이거든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의 원자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탄소가 2개가 있고 탄소 2개. 탄소마다 수소들이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수소가 붙어 있고요. 산소고요. 산소는 O라고 쓰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게 술이에요? 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에틸알코올. 술 먹으면 개가 그래서 된다. 술 먹으면 개가 돼요. 멍. 멍. 쓰다듬어줘. 네. 쓰다듬어줘. 네, 박사님 이게 약간 개그를 할 때 톤을 좀 높여주세요. 멍 이렇게 하는 게 안 웃기잖아요. 네? 멍. 이건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어요.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당연히 공갈에 이제 공갈. 해당하는 거고요.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 하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피해자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너희 모두가 잘못이라면서 교사가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좀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어른들이 같아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시포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시포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강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것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리고 어려서 정상 참작을 해줄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그치.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네.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은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네.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 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 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의 경우는 형사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거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보호 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어떻게 없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장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 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고 창문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방문마다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하는 낯선 남성. 혼자 사는 여성들에겐 언젠가 나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잠재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서울 강남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실내용 CCTV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 침입죄로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거 침입 당연하고 강간 미수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강간 미수로 이제 재판 결과는 강간 미수죄는 무죄로 나오고 주거 침입죄만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강간죄는 그 구성 요건의 폭행 협박으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만 열려고 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확실했다고 해요. 근데 들어갈 목적이 거기에 무슨 뭐 큰 금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네, 그러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최소한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창문 열어면 창문 옆 넣어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일부 침입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거 침입이다. 탁 쳐야 되나? 네, 그냥 고개만 딱 들어보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한번 판례 사건에서는 뒤에서 계속 남자가 여자를 막 쫓아와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1층에서 1층이 필로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 아시죠? 필로티 그러니까 구조. 사실상 2층부터 진짜 주거가 있는 거예요. 1층에는 주차장이고 근데 그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2층 이후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주거냐 하면 또 주거는 아니니까. 네, 주거냐 하면 이제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형사처벌은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상식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1인 문화가 많아지면서 고독감에 대한 얘기? 뭐 고독감, 개인주의?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2018년에 그 외로움부 장관, 그 외로움을 그 대비하는 책임질 론리니스 부서가 그렇죠. 있나요? 네, 뒷받침 맞아요. 같은가요? 이제 외로움에 대한 와. 어떤 장관을 임명해서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구나. 일종의 사회적 전염병가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외로움 담당 장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900만 명 이상,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매년 3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But just as loneliness can affect any of us, so any of us can help to tackle it. 장관 임명과 함께 첫 발을 뗀 영국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고독사 이런 게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혼자 외롭게 있다가 죽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고독사를 막기 위한 부서를 또 만들어서 일본도 역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데 아마 점점 우리도 자살이 중요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같이 나눌 사람이 이제 마땅치 않을 때 생기는 문제죠. 물론 되게 상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가 생길 정도로 생긴다는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니까 좋게 볼 면도 없지 않.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 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죠.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퍽 하잖아요. 퍽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화가 난 거야. 이 뒤쪽 차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욱했다. 뭐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욱했다. 뭐 이런 얘기고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중에 이제 두 차가 쓴 거예요. 서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서 과실범이거든요. 다.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이게 최초로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면으로선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또 것 같아요. 그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나 신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후에 계속 이제 그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초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그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아니,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완전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려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럼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뭐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뭐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권에서 등수가 갑자기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50몇 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모두의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사건화되고 결국은 그 작년이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징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들 부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와 시험지를 확보했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지탄을 받았던 당시 교무부장에게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열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과하다 보니 아마 어느 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험 칠 때마다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가 되고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초예민. 네. 근데 이런 사실 부정행위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SAT라는 실험이 있는데 SAT 미국 수능이죠. 그렇죠. 요즘에. 미국의 네. 수능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쳐요. 우리 수능은 한 번 보지만 근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나라마다 9시에 시험 본다면 시차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SAT, 즉 미국 대학 수능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붙잡혔습니다.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 응시자에게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지에 정답을 달아 한국인 유학생 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유학생 2명은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날짜 변경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저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를 다 입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나라의 사람한테 그 문제지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커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지구의 자전을 활용한 범죄네요. 그렇죠. 물리학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입학했다는 것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사실은 이게 교육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정행위라도 써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입학했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격증? 이랬었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부정행위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복전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회장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라면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국경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뺐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고탈이라든지 그런 걸 심상치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쳐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할 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그거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그게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고쳤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윤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침.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제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죽었죠.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화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에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거보다는 이게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 같으면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되게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 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넓히 그렇죠. 우리가 동력으로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 자, 그리고 우리 김상욱 선생님하고 장항준 감독이 부산 세관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네. 부산 세관 하면 또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을. 네.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맹태 밥이요? 예? 반갑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조영배입니다. 엄격하게 집행을 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상 영화 속에서는 밀수, 뇌물 받는 공무원 뭐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 많이 다루죠. 자, 어떠셨나요? 어떤 게 전시가 돼 있던가요? 갔더니.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그 관장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산항이 개항이 돼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미술품을 그렸어요. 1번이 금이었습니다. 금계죠. 예, 금이었고. 금.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술? 두 번째는 녹용이었습니다. 녹용. 황금, 그다음에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옛날 금괴는 어떻게 숨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금도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였던 메산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한계가.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오공화국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예선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이 그건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프로포를 갖고 오셨나요? 아 지금 뭐 자 이게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네.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센타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실업보험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그 이유가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기 맞춰서 계속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거지.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메스앰페타민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요.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계속 물어봐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단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역설이죠. 거. 중에서도 이제 좀 강력범으로 구분되는 하이제킹.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정수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 경찰들 눈을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데요.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갖고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알았는데.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들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제킹 사건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지금 생사 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46년인가 응? 엄마, 나 경기. 안녕히 계세요. 와도 엄마죠, 엄마. 같이 나와 있어. 자, 그래 들어들.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승객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암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이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되면.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래서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가 온 거다. 아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죠.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용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이분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직접 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범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그러니까 그 수동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Another jet, Dylan. It's another jet, Dylan. Holy. Oh my God! Oh my God! وينتظرونكم أن تثخنوا في أمريكا وفي إسرائيل.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ll en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근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를 다 그렇죠. 보셨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그리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하고 계속 같이 있고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9시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아니 처음에 4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It was 8:46 in the morning. That's when this stopped even resembling a normal day. Right then and there, I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the worst day.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남측 타워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미사일, 폭탄 같은 거 실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되게 무서운 폭탄이에요, 사실은.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네. 항공 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네,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미국인들의 자존심 펜타곤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 지역에 떨어져요. 네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은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추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이제 돼요. 이 네 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항공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맞아요. 예,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 타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이후에 다 라이터 생겼고.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못 예,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류 강대국이 맞나?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된다. 결정을 못 한 거죠. 근데 제가 자국민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영공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항공기가 어딘가를 향해 서울 온다면. 지역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결정권자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렵죠. 네. 그런 생각들을 사실 좀 그 정의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론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도 되냐? 그게 정당한 거냐?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테러로 보인다.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잖아요. 갔다 온 데가 책과
인쇄박물관이라고. 책과 인쇄박물관. 예. 저도 하나 인쇄를 직접 해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비싸지는 않은 선물입니다. 예. 청첩장. 보통 이게 청첩장 돌릴 때 이렇게 예, 하시거든요. 꼭 와주세요. 아, 어디서 해? 뭐, 며칠이야? 뭐. 예, 아유. 아 이거 정말 쓸데 있는 거네. 범죄 어우, 잡박사. 되게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인쇄네요. 이씨 어디 갔지? 이 쌍시오씨 따로 있나 보다. 쓸. 아니 이거 찾기 힘들어서 그냥 딴 글자 쓰겠는데? 옛날에 이거 책 만들 때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빈칸이 없이. 빈칸이 없이 그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책을 한 권 다 쓴다. 이거 참 예쁘네. 이게 인쇄기인가 봐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이게 지식을 막 일반 대중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힘이고 권력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인쇄기를 동원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그 저작권이라는 건 거기서 발달된 거죠. 그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 저희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2번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에 5번을 수상한 자기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요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 속 거의 모든 문장을 베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대학생 작가가 SNS에 실은 글이 뿔이라는 소설로 백마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뿔이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포천 38 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 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포천 문학상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거기에서는 시니어만 응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나이를 속였고요. 디카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유영석 씨의 화이트. 그 노래 가사를 그냥. 네,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대상? 네, 대상. 주최 측에서 왜 이렇게 베껴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상 공모 안내문에 디카만 직접 찍으라고 했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진 않았다. 근데 디카도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디카도 진짜 오히려 이분이 소송을 했다고. 그렇죠. 이분이 상을 박탈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기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를 했다고요? 홈페이지도 테러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막 비판을 하니까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의인상 또 받았습니다. 의인상. 그 도로공사에 의인상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인상을 수여하는데 그걸 목격한 제3자가 추천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그 제3자가 본인 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 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워줬다고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급차가 거기 출동한 적도 없고 문경휴게소가 장소인데 문경휴게소에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있지도 않고 그 손 씨의 SNS를 보면 거의 경력이 40개 정도 돼요. 뭐 무슨 제나항공의 조종사였다거나 각 부처의 다 자문위원이고 뭐 변호사였다가 뭐 거의 캐치미 If You Can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제가 쓴 게 맞고 제가 제일 컸던 건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에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탐리하나 그럴까요? 그냥 아니 괜찮아 뭐 이건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너무 믿게 되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사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네, 글밖에 없으니까 소송을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송은 되게 표절을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음악은 또 판사를 또 다 거의 문외한이고 음악 자체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800년대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 카페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점점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음악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손님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오는데 자기한테 아무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근데 돈은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은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밥값을 안 낸 거예요. 나 못 내겠다. 밥값이라도 못 내겠다. 그때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음악에 대한 권리, 연주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내 음악인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냐고 뭔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밥값을 안 내겠다 했더니 파리 법원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전에 법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얻은 수익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된 거죠. 판례가 됐네. 그때 밥값을 안 받았다며. 소송을 간 게 다행이네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는. 그러네요. 근데 음악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유명한 그런 표절 소송이 비틀즈 멤버 중에 이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가 결국 해체되면서 각자가 앨범을 냈는데 조지 해리슨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My Sweet Lord라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표절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폰즈라는 뮤지션의 He Is So Fine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간 거예요. He's so fine. Wish she were mine. And has a boy over there. One with wavy hair. I don't know. 그 조지 해리슨도 들어보니까 진짜 닮은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 진짜 닮았다. 그렇지만 난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의식적 표절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의도적이진 않지만 표절은 표절이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만 불 물어주는 걸로. 네. 음악에서 표절이 더 문제되는 게 그 판단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느낌까지 판단 대상돼요. 모래시계라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해린의 테마인가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이건 태진아의 미안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시죠? 사과하세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표절이 의심되는 노래 예전 노래를 막 부르는데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코드 진행이라 그러거든요. 화성 진행이라는데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어떨 때마다 처음으로 하는 말 Let it be. 왜 이 노래는 이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다 맞아 떨어지지 화음이? 너무 그럴 수 있는 거고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그러니까 그 유턴이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그렇게 천재적인 그 업적을 남겼음에도 자기가 거인의 업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다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작권법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 우리 뮤지션 또 영화 만드신 분도 더 열심히 쓰는 거죠. 그 아까 김효봉 작가가 쓴 게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든 그 속엔 작가의 자유가 담겨 있으며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곧 원작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도둑질이라는 말은 표절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유가 짓밟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자유를 짓밟는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이스 범잡에서 할 이야기는 이중섭 화가의 위작.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이든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장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집이 그렇죠. 네.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술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3,000억에 산 게 물론 말이나 될까 하지만 3,500억에 팔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이거 베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위작이라는 범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 위작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1506년까지로 가더라고요. 16세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 느낌이. 그때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알프레드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뒤러.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판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화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뒤러는 자기 그림에 최초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긴 걸로도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서명을 남겼고요. 누군가 이제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찍어서 베네치아에서 막 찍어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죠. 야,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그 판화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러 씨, 당신의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멋진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똑같은 그림도 아닌 것이 자세히 보면 여기 서명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똑같다고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위로했네, 위로.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재판 진짜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는 건데,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을 남들이 강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쉽게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런 좋은 그림을 베껴서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당시 재판부가 맞아요. 했다는 거죠.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새롭게 마크 로스코의 모르던 작품이 하나 발견됐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대가의 모르던 작품이 뚝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사망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걸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숨겨진 어떤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순간 그 어디서 구했어? 그렇죠. 어디서 샀어? 그러면 여기서 샀어?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림들 다 위작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체킹이 된 것들이고요. 생각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허름하지만 하지 않다는 거, 탄탄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술품이 물감과 캔버스의 합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노력과 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작가가 실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과 유작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